경기도 양주시 골재 채취장에서 토사가 붕괴돼 작업하던 근로자 3명이 매몰됐습니다. 고용부가 사고 현장 조사에 착수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건이 될 가능성이 나옵니다. 국내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17,000여 명으로 닷새 연속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전염성이 높고 PCR 검사로 가려내기 어려운 스텔스 오미크론도 국내에 유입됐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양자토론 실무 협상이 또 결렬됐습니다. 토론 방식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이 수사팀의 성남FC 후원금 금융자료 확인 요청을 반려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입니다. 검찰 내부에서 수사 무마 의혹이 확산되자 김 총장은 절차상 문제를 지적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경기도 양주시에 있는 석재 채취장에서 작업자 3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설 연휴에도 작업을 하다 흙더미가 무너지면서 작업자 2명은 숨졌고 나머지 1명에 대한 수색 작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고가 더욱 참담한 건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의 실종자 수색 작업이 끝나기도 전에 또 이 같은 안전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공사 현장에서 안전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다는 방증일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먼저 첫 소식은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채석장 일대가 무너진 흙과 돌덩이로 가득합니다. 커다란 굴삭기가 흙과 돌덩이를 연신 치우고 소방관들은 흙더미 주변을 수색합니다. 오늘 오전 10시 10분쯤 경기 양주시에 있는 삼표산업 채석장에서 토사가 무너졌습니다. 이 사고로 근로자 3명이 매몰됐습니다. 경찰차만 오고 그런 거 봤어요. 소방차가 들어간 거 봤고. 사고 당시 채석장에서는 발파를 앞두고 구멍을 뚫는 작업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높이 80m 위쪽 토사가 무너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후 1시 44분쯤 천공기 작업자인 20대 A씨가 3시간 뒤엔 굴삭기 작업자 50대 B씨가 구조됐지만 숨졌습니다. 축구장 절반 정도 면적에 높이 20m 넘게 토사가 쌓여 소방당국이 매몰자 구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가로 세로 한 60m, 그러니까 지름으로 치면은 한 60m 이상, 한 80m 정도 되는 지름 양의 그 토사가 쏟아졌습니다. 경찰은 바위산을 계단식으로 굴착하다 붕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사고 현장에서는 아직까지 수색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구조당국은 오늘 야간 수색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구자연 기자, 지금 수색 작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토사가 무너진 지 9시간이 지나면서 현장은 이미 어두워졌습니다. 사고 현장에는 조명 차량 6대가 투입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나머지 근로자 1명을 찾기 위해 오늘 밤 11시까지 야간 수색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굴착기 10대와 구조대원 50여 명이 교대로 야간 작업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철야 수색 여부는 오늘 밤 11시 이후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이곳 삼표산업 양주 채석장에는 사고 당시 근로자 15명이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매몰됐던 3명 가운데 천공기 작업을 하던 50대 A씨가 아직 구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119 구조견이 매몰자를 탐색하고 있지만 아직 별다른 반응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숨진 채 발견된 근로자 2명은 10m 정도 거리에 있었지만 나머지 1명의 매몰 위치는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소방당국은 매몰된 근로자들의 마지막 작업 지점을 집중 수색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의 현장 긴급조사 결과 2차 붕괴 가능성까지 나오면서 매몰 근로자 수색과 구조가 장기화될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양주 채석장 붕괴 현장에서 TV조선 구자영입니다. 정부는 사고가 난 양주 사업장의 관리 책임이 있는 업체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했는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정부는 사고 현장의 작업을 전면 중지하라고 명령했고 비슷한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이 업체의 다른 현장 작업도 중지시켰습니다. 이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고가 난 삼표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입니다. 레미콘 제조업체인 삼표산업의 상시 근로자 수는 약 930명. 법 적용 대상인 50명 이상 사업장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 8명을 보내 원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사고 원인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사를 하는 거죠. 어쨌든 중대재해처벌법이 아니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에
해당되는 위반 여부가 있는지도. 삼표그룹은 계열사에서 2019년부터 해마다 재해 사고가 발생해 특별 감독까지 받은 상황. 정확한 사고 경위는 나와봐야겠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1호라는 불명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중대산업재해는 근로자가 목숨을 잃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등이 해당되는데 관건은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 의무를 지켰는지입니다. 이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집니다. 법 시행 이틀 만에 중대재해가 발생하면서 기업들은 비상입니다. 주요 건설사들은 1호 처벌을 피하기 위해 설 연휴 이틀 전인 시행 첫날부터 휴무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삼표 측은 사고 피해자와 가족에 깊이 사죄드린다며 현재 매몰자 구조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매일 코로나 확진자 수가 최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확진자 수는 17,542명으로 닷새 연속입니다. 걱정은 설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의 이동이 시작됐다는 점입니다. 긴 연휴 동안 가족들끼리, 지인들끼리 모이는 경우가 많을 텐데 방역당국은 이번 설이 오미크론 폭증의 갈림길로 보고 있습니다. 윤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옥 기와집에 신속 항원 검사소란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안에는 마치 투표소 같은 모습입니다. 방역요원의 안내에 따라 검사를 받는데 많은 시민들이 빨라진 검사 결과에 만족해합니다. 15분 지금 대기하고 있는데 바로 검사가 나온다니까 신속하게 나와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PCR 검사를 하면은 그 다음날 아침에 결과를 휴대폰으로 받고 결과에 대한 생각들에 집중이 많이 됐었는데 하지만 검체를 직접 채취하는 게 아직은 낯섭니다. 우선 제가 직접 이제 진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불편했던 것 같고요. 뭘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그 부분에 좀 당황했었고. 앞으로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은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습니다. 하지만 일반인은 선별진료소나 호흡기 전담 클리닉에서 신속 항원 검사를 받은 뒤 양성이 나와야 PCR 검사를 받습니다. 신속 항원 검사가 전국의 선별진료소로 확대된 첫날, 때마침 신규 확진자가 역대 최다인 17,542명을 기록했습니다. 닷새 연속 최다 기록을 갈아치우며 2만 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설 연휴가 확산세를 좌우할 가장 큰 변수라고 보고 이동 자제를 거듭 당부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윤슬기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오미크론 확산세에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전파력이 더 강한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스텔스 오미크론이 국내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스텔스, 즉 포착이 쉽지 않은 특징 때문에 기존의 PCR 검사로 가려내기 어려워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최원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하위 유형인 BA.2 바이러스. PCR 검사에서 다른 변이와 구별이 잘 되지 않아 이른바 스텔스 오미크론으로 불립니다. 스텔스 오미크론 변이가 최근 국내 유입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해외 유입 사례에서는 한 4.5% 정도가 이 유형의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확인이 돼서 현재까지 파악된 스텔스 변이의 전파력은 오미크론의 약 1.5배. 스텔스 변이는 인체 침투 시 쓰이는 스파이크 단백질에 오미크론과 다른 돌연 변이를 5개 가진 것으로 알려집니다. 높은 전파력은 여기서 비롯된다고 추정됩니다. 스텔스 변이는 이미 덴마크 등지에선 우세종으로 자리 잡았고 국내에서도 우세종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스텔스 변이 감염 시 중증으로 악화될 가능성은 오미크론과 마찬가지로 높지 않은 편이란 분석이 우세합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스텔스 변이가 중증도나 전염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국내에서 확인된 바가 없다며 앞으로 조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오미크론에 이어 스텔스 변이까지 등장하며 확산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원영입니다. 설 연휴 동안 대선 전국의 가장 큰 이슈는 TV 토론으로 볼 수 있는데 성사되기까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후보 측이 모레 예정된 양자 토론의 실무 협상을 벌였지만 오늘 합의에 이르지 못해 내일 다시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양측 모두 이번 토론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양보 없는 치열한 실무 협상을 하는 겁니다. 내일 협상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토론회가 무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부터 세 차례 진행된 양자 토론 실무 협상. 하지만 오늘도 토론 주제를 놓고 공방을 벌이다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경제, 외교 안보, 도덕성 검증 등 범위를 정한 분야별 토론을 요구하고 있지만 국민의힘 측은 주제 제한 없는 자유 토론을 하자고 맞서고 있습니다. 주제 없이 하자라고 하면은 각자 상대방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분야만 하겠죠. 그러면 국정 전반을 다루기가 좀 어렵습니다. 주제 제안을 하게 되면 대장동, 또 성남FC 같은 이런 것들이 시간이 아주 적기 때문에 양당은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는데 여기서도 합의를 못 볼 경우 토론회가 무산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다고 하면 1월 31일 양자 토론은 어려울 수도 있다. 다만 양측은 토론 시간에 대해선 저녁 6시부터 9시 시간대 중 2시간 동안 진행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국방개혁 1호 조치로 국방부 장관을 민간인으로 임명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고양시 전통시장에서 시민들과 만나 설 인사를 나눴습니다. TV조선 박성재입니다.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이 윤석열 후보의 대선 운동을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선 39일을 앞두고 윤 후보에게 긍정적인 요인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경선 상대였던 유승민 전 의원이 아직 빠져 있어 완전한 원팀으로 보긴 어렵다는 지적이고 김재원 최고위원의 대구 지역 출마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박경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준표 의원은 정권 교체란 대의를 위해 윤석열 후보와 약속한 선대본부 상임고문직을 수락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일 윤 후보와 만찬 때 종로, 대구 중남구 공천 제안을 했다가 윤 후보 측과 갈등을 빚은 지 열흘 만입니다. 어떻게 후보하고 이야기하는 내용을 가지고 나를 비난하고 방자하다. 그건 방자하기 이를 데 없다. 홍 의원 합류 소식에 이준석 대표는 감사하고 많이 배우겠다고 반겼습니다. 하지만 경선 4강 중 유승민 전 의원이 작년 11월 이후 윤 후보와 직접 접촉한 적이 없어서 원팀은 아직 미완성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재보선 공천을 둘러싼 뒷말도 커지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가 대구 중남구 재보선에 무공천 결정을 했지만 김재원 최고위원이 탈당 뒤 무소속 출마한 뒤 당선돼서 복당하겠다고 선언하자 눈 가리고 아웅이란 비판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권영세 선대본부장은 이번 재보선에서 탈당 후 무소속 출마자의 복당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와 관련해 이준석 대표는 이번 주가 단일화의 마지노선이었는데 이미 지났다며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TV조선 박경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경기도지사 시절 비서였던 7급 공무원이 부인 김혜경 씨의 사적 심부름에 동원됐다는 주장이 제기됐죠. 오늘 저희 TV조선과 연락한 이 폭로자는 이 후보 부인 심부름뿐만 아니라 장남의 퇴원 수소까지 대신했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은 공무원을 사적으로 이용했다고 비판했지만 이 후보 측은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최지원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해 6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비서인 7급 공무원 A씨는 5급 공무원 배모 씨 지시로 업무 시간에 고향의 한 종합병원까지 갔습니다. 이미 퇴원한 이 후보 아들의 주민등록증을 받아 대리로 퇴원 수속을 하고 처방약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TV조선이 확보한 당시 퇴원 서류에는 환자란에 장남, 가족란에 이 후보 부부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야, 근데 약 주는 사람이 누구냐고 안 물어보지? 그런 거 안 물어보던데요? 그냥 줘? 네, 아침에 일찍 나가셨네요. 그 얘기만 하던데요. A씨는 당시 관용차를 타고 병원에 갔습니다. 이에 앞서 A씨는 김혜경 씨의 약도 대리 처방받았고 음식 심부름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4월 A씨와 배모 씨가 나눈 메신저 대화에는 배 씨가 사모님 호르몬 약을 알아봐달라고 지시하자 A씨가 28일치 약을 대리 수령해 이 후보 자택으로 가져다 뒀다고 보고합니다.
김 씨가 즐겨 찾는 식당에서 음식을 받아 자택에 둔 뒤 배 씨에게 사진을 전송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배 씨가 넌 배달의 민족이라고 불렀다며 자신이 이 후보나 가족 앞에 나타나면 크게 혼이 났다고 했습니다. 도대체가 나 이해가 안 되네. 딱 하나잖아. 지사님 앞에 나대고 싶은 거 하나잖아. 그거는 아니었습니다. 야당은 권력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민낯이 드러났다고 비판했지만 민주당은 배 씨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사적 용무를 처리한 적이 없다며 허위사실 유포라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최주원입니다. 네, 오늘부터 설 연휴가 본격 시작되면서 귀성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 확산세에 차량으로 이동하겠다는 분들이 많은데 현재 고속도로 상황은 어떤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노도일 기자, 차량들이 밀려 보이진 않네요. 네, 제 뒤로 이곳 서울요금소를 통과하는 차량들이 보이실 텐데요. 낮보다는 정체가 다소 완화되면서 양방향 모두 원활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휴 첫날인 오늘 새벽 6시부터 전국 곳곳에서 귀성길 정체가 시작됐습니다. 낮 12시쯤에 교통정체가 절정에 달하면서 전체 정체 구간 길이만 100km를 기록했는데 이후 정체가 풀리면서 현재는 고속도로 주요 구간 대부분 교통이 원활합니다. 저녁 7시 기준 서울에서 출발하면 부산까지 4시간 30분, 광주까지 3시간 20분, 강릉까지는 2시간 40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빠져나간 차량은 34만 대 정도입니다. 오늘 전국 교통량은 476만 대로 추정됐지만 오미크론 확산 우려가 커지고 연휴 기간이 닷새로 이동인구가 분산되면서 휴일 도로 상황은 평소 주말 수준이 예상됩니다. 내일은 전국 447만 대, 모레는 432만 대가 움직일 것으로 관측됩니다. 설날인 다음 달 1일에는 495만 대가 움직여 이번 연휴 기간 중 교통정체가 절정에 달할 전망입니다. 이번 연휴 기간에는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7곳에 선별진료소가 설치되는 한편 전국 휴게소 내 실내 취식을 금지해 연휴 기간 코로나 확산을 방지할 방침입니다. 서울 요금소에서 TV조선 노도일입니다. 네,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19일째인 오늘도 미니 굴삭기와 구조대는 상층부를 집중 수색했습니다. 잔해물 더미 때문에 매몰자를 발견하고도 구조는 더디기만 한데요. 피해자 가족들은 함께할 명절의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지면서 한숨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박건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구조견이 부서진 콘크리트 틈새를 살피고 1톤짜리 미니 굴착기가 잔해물 더미를 긁어냅니다. 소방당국은 오늘 나머지 실종자 3명을 찾기 위해 붕괴 아파트 29층을 집중 수색했습니다. 지난 25일과 27일 27층과 28층에서 매몰자 2명을 발견했지만 잔해물에 가로막혀 아직 구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레부터는 호이스트카 설치 작업이 완료되면 장비 등 이동이 원활하여 탐색 구조 활동에도 큰 도움이 될. 붕괴 사고가 난 지 오늘로 19일째.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되면서 가족들의 상실감도 커져만 갑니다. 즐거운 명절이잖아요. 저희는 상대적으로 더 상실감이 더 큰 것 같아요. 지금. 무너진 아파트 인근 주민들은 추가 붕괴 위험 때문에 설 명절 계획을 모두 포기했습니다. 차례와 성묘는 취소했고 불안한 마음에 집을 비우고 자녀의 집으로 옮겨 명절을 보내기도 합니다. 지금 준비하고 가려고요. 여기 붕괴 사고 때문에 위험하다고 애들이 전혀 못 있게 해요. 아파트 붕괴 사고의 여파 속에서 설 명절을 맞은 피해자 가족과 인근 주민들의 한숨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성남지청장의 성남FC 후원금 사건 수사 무마 의혹이 대검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김호수 검찰총장이 수사팀의 금융자료 확인 요청을 직접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총장은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한 것이라고 반박했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특임검사 요구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지난해 성남지청 수사팀은 네이버 등 관내 기업의 후원금 자료를 금융정보분석원 FIU에 확인해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김호수 검찰총장이 이를 막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박은정 성남지청장에게 연락해 수사팀의 FIU 요청건을 다시 검토하라고 지시했던 겁니다. 김 총장은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을 뿐 자료 요청을 막은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성남지청이 요청한 금융자료 가운데 이미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도 포함돼 재검토를 지시했던 겁니다. 하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김 총장의 지시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자금 흐름만 파악하면 되는 사건인데 대선 전 결과가 나오지 않게 하려고 뭉개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이후 박 지청장이 수사팀의 재수사 요청 등을 붙잡고 있으면서 더 이상 수사는 진전이 없었습니다. 이에 항의성 사표를 내고 떠난 박하영 차장검사가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도 진실을 알고 싶다. 법무부와 대검이 사안을 축소하려는 것 아니냐는 등 일선 검사들의 댓글 수백 개가 달렸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특임검사 도입 얘기까지 터져나오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TV조선 단독 보도로 전해드린 광복회 김원흥 회장의 횡령 의혹, 못다한 이야기들을 더 들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나는 그거는 김원흥에 대해 뒷돈될 마음은 없었어요. 그건 진실하잖아요. 네, 박경준 기자. 김원흥 회장에 대한 첫 제보를 받은 게 한 달 전쯤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12월 중순쯤이었습니다. 사실 이 제보자분도 독립유공자의 후손이시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일을 할 때는 김원흥 회장을 잘 돕는 것이 독립유공자들 전체를 위하는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김원흥 회장을 적극적으로 도왔다고 합니다. 맨 처음에 이 카페 자금을 사용하게 된 계기도 광복회가 행사가 하나 있었는데 광복회 그 경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카페에서 그 돈을 빼낸 거죠. 그런 식으로 카페 자금을 빼는 걸 보다 보니 이제 김원흥 회장이 개인적인 용도로 쓰고 싶다 이런 뜻을 밝혀서 폐카페에서 나오는 거는 우리가 좀 자유롭게 쓸 수 있었습니다. 행사를 위해서 쓰인 돈이 점차 개인 용도로 쓰여졌다라는 건데 그렇다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니까 이 폭로하기까지는 좀 고심이 있었을 것 같아요. 본인이 얼마나 엄한 처벌을 받을지까지 다 알고 있는 상황이어서 설득하는 과정도 한 달 넘게 걸렸습니다. 본인이 맨 처음에는 자수를 할까 생각도 했었고 국민권익위에 찾아가 볼까 이런 생각도 했었다고 하는데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큰 결심을 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국회에 있는 이 논란의 카페에 한번 집중을 해보죠. 이 카페에서 나온 수익으로 개인 자금을 썼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오인할 수가 있는데 엄격하게 말하면 아닙니다. 그럼 어디서 쓴 겁니까? 국회 사무처가 이 수익 지출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회계 감독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국회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 중간에 등장하는 회사가 하나가 있는 겁니다. Y사라는 그 회사입니까? 예, 맞습니다. 혹시 아는 데 있으면 믿을 수 있는 업체도 있고 아마나. 그래서 제가 그 와인 카페를 운영하다 보면은 커피 원두도 사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결제를 무조건 Y사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중간에 그 회사를 끼워 넣은 거군요. 그렇죠. 사실 김 회장은 Y 회사는 본인이 일체도 모른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Y사의 대표 김원흥 회장이 따로 운영을 하고 있는 협동조합의 카페 공사를 실제로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김 회장을 만나서 사진도 찍고 그다음에 아는 사이였군요. 예. 날씨 추워지기 전에 빨리빨리 하라는 것도 얘기했었고 협조를 하면은 일을 많이 이렇게 챙겨주는 거는 뭐 어느 정도 그 거래 관계가 있었던 사이였다라는 게 취재가 된 셈이군요. 또 하나 나온 것이 이제 김 회장 가족들로 이루어진 회사가 있다면서요. 광복회가 2019년 말에 정관을 바꿔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허가가 떨어진 직후 가족회사가 만들어졌는데요. 골재 사업, 건설 사업 같은 것들을 하는 업체인데 듣기만 해도 광복회 일과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냥 가족들이 만들었을 뿐이지 뭐 광복회가 도와준 게 있다는 겁니까? 근데 이 가족회사의 회장이 이제 김원흥 회장의 동서인데 명함을 제가 살펴봤더니 그 명함의 주소가 광복회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가족회사의 대표와 여직원 한 명이 제보자 사무실에 책상을 놓고 전화를 받고 팩스를 받으면서 왜냐하면 광복회라는 마크가 신빙성이 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영업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자, 보훈처도 이제 감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 소송 비용을 대납한 의혹 등 한 10여 건이 된다고 해요. 이 모든 사안에 대해서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죠.
예, 김 회장은 아직까지 인정한 바는 없습니다. 예. 카페 관련 의혹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전혀 모르는 일이다. 제보자가 스스로 개인의 비리를 본인에게 뒤집어 씌운 것이다. 본인이 쓴 양복값 이런 것들은 제보자의 과잉 충성 때문에 있었던 돈이지 나는 카페 돈인지 전혀 몰랐다. 갚았다라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김원흥 강북 회장의 개인 비리 의혹 한 줄톡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815의 유산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국회 카페 이름은 헤리티지 815인데요. 예. 사실 원래 이름은 헤리티지 1919였습니다.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예. 국회 사무처의 반대도 있었는데 그 815 정신을 계승해야 된다며 김원흥 회장이 강조하면서 바꿨던 건데요. 지금 김원흥 회장을 향해 제기되는 의혹들이 본인이 생각하는 815 정신을 제대로 계승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돌이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전운이 짙어지면서 국제 유가가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유류세 인하로 떨어졌던 국내 휘발유 가격도 2주 연속 오르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가 100달러를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김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영등포의 한 주유소입니다. 주변 최저가라 설을 앞두고 기름을 넣으려는 운전자들이 몰렸는데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600원에 육박할 정도로 올랐습니다. 조금 더 올라간 것 같아요. 저쪽 외곽도 좀 이용을 하는데 거기도 좀 기름값이 많이 올라간 거. 이제 올라가는 게 틀리더라고요. 한 10만 원 이상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번 주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리터당 1,651원. 이번 달 중순 1,620원대까지 내려갔다 다시 2주째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시행된 유류세 인하 조치에도 국제 유가가 급등한 탓에 상승세로 돌아선 겁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중동 석유시설 피습으로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면서 국내 유가 기준인 두바이유는 27일 기준 배럴당 87.8달러로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올해 4월까지 시행하기로 했던 유류세 인하 조치의 연장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가격이 가장 고점은 아니고요. 지금 상태에서 더 올라갈 거라고 보는 것 같아요. 인플레를 부르는 경우가 대부분 많죠. 국제유가는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할 것이란 전망도 있어 에너지발 인플레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40년 전 폐지됐던 택시 합승이 어젯밤 서울에서 다시 부활했습니다. 심야 시간 택시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비를 절감할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범죄로 악용되지는 않을까 우려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합승 조건이 있는데요. 신유만 기자가 그 첫 합승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영업 제한 시간을 넘긴 밤 9시. 금요일 밤 홍대거리 일대는 어김없이 택시 잡기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밤 10시. 택시를 호출했더니 5분여 만에 도착합니다. 서울에서 40년 만에 부활한 합승 택시입니다. 반반 다음은 호출하신 거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합승 전용 앱에서 반반 메뉴를 선택하면 목적지가 비슷한 다른 승객이 자동 선정됩니다. 택시 합승 서비스는 가입할 때 입력한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동성 승객들끼리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합승은 앞뒤 좌석에 각각 1명씩 총 2명만 가능하고 운영 시간은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10시까지입니다. 승객은 요금을 나눠 할인 혜택을 받고 택시 운전기사는 수익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2만 원에 한 번 운행을 할 것을 13,000원, 14,000원 두 명이서 나눠서 한 6,000원 정도의 운행 수입이 더 증대되는. 하지만 일부 승객들은 범죄 악용 등의 부작용도 우려합니다.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모르는 사람이랑 같이 타는 것도 위험하고 어색하기도 하고 뭔가 불편해요. 전용 앱 운영업체는 범죄에 대비하기 위해 합승 사실을 지인에게 알리는 기능 등을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명절을 앞두고 택배 배송 문자를 사칭한 스미싱 사기가 기승입니다. 택배 스미싱은 지난해에만 17만 건에 달할 정도인데요. 대출이나 재난지원금 안내 문자도 사기에 이용됩니다. 나는 안 걸리겠지 하다가 깜빡 속게 되는데 예방하기 위해서 그 수법을 권영석 기자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휴대폰에 도착한 대출 안내 문자.
링크를 누르니 시중은행 그림이 그려진 홈페이지가 나타나고 악성 코드가 포함된 프로그램을 내려받도록 유도합니다. 이 사이트도 가짜인 거죠? 네, 이 사이트. 은행 대출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입니다. 해커들은 이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개인정보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이용하기도 합니다. 재난지원금과 저리대출, 건강검진 안내 등 문자 내용도 다양합니다. 명절 연휴 전후로는 택배 사칭 문자가 기승입니다. 택배 물량이 증가할 때 그러한 때를 노려서 이제 택배 사칭 그런 문자들이 조금 더 늘어나는 그런. 문자가 감쪽 같아 노인뿐 아니라 젊은 층도 속을 정도. 저 누를 것 같긴 해요. 이게 방송된다? 왜지? 하면서 생각하고 다 들어가 볼 것 같아요. 지난해 스미싱 피해 신고는 20만 2천여 건이었는데 이 가운데 택배 스미싱이 17만 5천여 건으로 거의 90%에 달합니다. 경찰은 이상한 문자는 열어보지 말고 피해가 의심되면 118로 신고하라고 당부했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4차 산업에 들어서면서 기업들이 원하는 인재도 많이 달라지고 있죠. 그래서 우수 인재를 미리 확보하기 위해 대학과 손을 잡고 직접 학과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산업 변화 속도에 따라가지 못해 인력난은 여전한데요. 규제에 발목이 잡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장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수능에 재도전하는 수험생 김병현 씨. 기업과 대학이 협력해 만든 계약학과 진학이 목표입니다. 꿈이 컴퓨터 관련된 일을 하고 싶었던 거라서 준비를 했었는데 다시 한번 도전해보자고. 최근 국내 기업들은 취업을 보장하고 등록금까지 지원하는 계약학과를 잇따라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 성균관대를 시작으로 경북대 모바일공학과, 연세대 디스플레이 융합공학과 등이 모두 계약학과입니다. 대기업의 취업이 보장이 되고 그리고 장학 혜택까지 주어지는 곳이다 보니까 학생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 하지만 수도권 대학은 학과 정원을 늘리려면 다른 학과의 정원을 줄여야 하는 탓에 각 대학마다 30명에서 50명밖에 모집하지 못하고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에만 연간 4,500명의 인재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지만 계약학과 졸업생은 연 500명 규모에 불과해 인력난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업계에선 인재 수급과 기술 혁신을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전공의 미스매치율이 한 50%, 이게 OECD 기준으로는 저희가 1위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근데 산업이 필요로 하는 학과 정원을 이렇게 유연하게 늘릴 수 있도록 영국, 중국 등에선 기업 주도로 대학을 만들며 기술과 인재 확보에 나서는 만큼 우리나라도 기업에 필요한 인재를 키울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일본이 조선인 강제징용 현장인 군함도에 이어 사도광산까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시키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경색된 한일 관계가 더 악화될 것으로 우려되는데 일본의 반복되는 역사 왜곡에 이유진 기자가 오늘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에도 시대부터 채굴해온 금광이라며 일본이 자랑해온 사도광산. 388年間産出された金は78トンということになっています。 태평양 전쟁 기간 조선인 2천여 명이 강제 노역에 시달렸던 역사는 홍보 영상에서 쏙 빠져 있습니다. 광산 소유권자였던 미쓰비시 광업 자료엔 조선인이 압도적 노동자였다는 기록이 있지만 명백한 역사적 사실이 은근슬쩍 가려진 겁니다. 이를 모를 리 없는 일본 정부는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신청을 보류하는 듯 했습니다. 관제 노동이라는 내용을 오히려 사도광산 쪽에서 인정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상당히 신중한 입장을 보였던 거죠. 하지만 어제 기시다 총리는 신청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둔 상태에서 아베 전 총리가 이끄는 당내 최대 파벌의 압박이 부담이 된 걸로 보입니다. 江戸時代の伝統的手工業については韓国は当事者ではありえないということを積極的に説明するべきです。 실제 기시다는 아베와 두 차례 통화한 뒤 최종 결정을 내린 걸로 전해집니다. 한국과도 계속 논의하겠다고 했지만 もちろん韓国には独自のこの意見があるということは承知をしています。だからこそ冷静で丁寧な議論、対話を行っていきたいと考えております。 그대로 믿긴 힘듭니다.
일본은 2015년 구남도를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하면서 강제징용 사실을 알리겠다고 약속했지만 유네스코의 경고까지 받고도 아직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대사를 불러들여 강하게 항의한 외교부는 민관 TF 출범을 예고했습니다. 등재 결정까지 남은 시간은 1년 6개월. 전체 역사의 진실을 알리는 게 급선무입니다. 사도광산도 강제노역에 관련된 부분을 에도 시대로까지만 한정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역사 왜곡을 유네스코 측에 제대로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삼는 게 뉴스7 포커스입니다. 북한이 올해 들어 6차례나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며 도발을 이어가자 미국의 대응 강도 역시 세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항공모함급 군함 4척이 처음으로 서태평양에 집결하면서 북한과 중국을 겨냥한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윤동민 기자 리포트 전해드리고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미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과 린컨이 선두에 나란히 서고 경항모와 맞먹는 강습 상륙함 아메리카와 에식스, 일본의 휴가가 뒤를 따릅니다. 하늘엔 F-35 스텔스기와 F-18 함재기, E-2 조기 경보기와 오스프리 수직 이착륙기가 편대 비행을 합니다. 미국의 항모급 군함 4척이 서태평양에서 합동 작전을 펼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2017년 북한이 핵실험과 ICBM을 연달아 발사했을 때도 동해에 집결한 미 항모는 3척이었습니다. 7함대 항모전단 사령관 댄 마틴은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압도적인 해상 전력을 투입하기 위해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베이징 동계올림픽 외교 보이콧에 불쾌한 반응을 보여온 중국 공군은 젠16 전투기를 포함한 군용기 39대를 대만 인근에 띄우며 맞대응했습니다. 미국이 강력한 전력을 한반도 인근에 집중시킨 것, 새해 들어 미사일을 6차례 연속 발사한 북한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란 분석입니다. And we make it clear that we're condemning these attacks, and we continue to call on the North Korean regime. TV조선 윤동빈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태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내로남불은 진행 중입니다. 이 내로남불은 현 여권을 평가하는 표현 중에 가장 아픈 표현이 아닐까 싶어요. 예, 결국 민주당도 내로남불은 인정하고 사과도 했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내로남불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더불어민주당을 질책하시기도 했습니다. 저는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9개월간 무능한 개혁과 내로남불 오만을 지적하는 국민의 질책을 달게 받아들이며 이재명 후보까지 인정을 했는데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 보는 이유가 뭘까요? 이 내로남불 사태를 촉발한 조국 전 장관 사모펀드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 그제 대법원이 부인 정경심 씨에게 징역 4년형을 확정했죠. 그런데 민주당 내부에선 자성은커녕 조 전 장관을 옹호하는 발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창원에 가니까 앞으로 조국 같은 가족이 몇 명이 생길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국이 멸문지어가 됐잖아요. 참 끔찍한 일이죠. 이 정경심 전 교수가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것이 검찰 때문이다. 이렇게 들리는데 이거는 대법원의 권위까지도 무시하는 발언 아닙니까? 예, 이 민주당 김용민 최고위원은 이 판사 운이라는 말이 사라지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했고 친여 성향 방송인 김어준 씨도 이게 정의고 공정이냐고 했습니다. 네, 여전히 조국의 강을 건너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근데 여당뿐 아니라 정부 부처 수사기관을 향한 내로남불 지적도 있죠. 네, 여당 의원 출신 유은혜 장관의 교육부가 대표적입니다. 교육부는 과거 조 전 장관 딸 입시 비리 의혹이 불거졌을 땐 검찰이 수사 중이라며 관련 대학 감사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저희가 감사 계획을 세우기도 전에 전면 압수수색과 수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하지만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 허위 이력 의혹에 대해선 감사 3개월 만인 지난 25일 김 씨가 국민대에 제출한 이력서에 허위 사실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김건희 씨도 수사 선상에 올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교육부의 대처는 왜 달랐던 겁니까? 네, 수사 중인 사안을 행정감사할 수 없다는 건 법령에 규정된 게 아니란 점에서 결국 의지 문제로 보입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사 중인 경우 확보할 수 있는 자료가 많지 않아
이 감사 실익이 없기 때문에 감사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조 전 장관의 딸 관련해서도 교육부가 감사를 할 수 있었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주시죠. 네, 첫 번째 물음표 내로남불은 진행 중. 느낌표는 유통기한 39일로 하겠습니다. 네. 이 대선이 오늘로 39일 남았는데요. 만약 여당이 승리하면 국민들이 민주당의 반성과 쇄신 노력을 믿어준 것이 될 테지만 반대로 정권 교체가 되면 새로운 집권 세력의 내로남불이 더 큰 관심거리가 될 겁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대선은 스타일워즈입니다. 스타워즈가 아니라 스타일워즈네요. 네, 맞습니다. 스타일 싸움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네, 맞습니다. 네. 이 대선 후보들은요, 이미지 컨설팅에 수천만 원을 넘게 지불할 정도로 중요한 전략으로 삼고 있습니다. 먼저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과거 경기지사 시절과 현재 모습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예, 머리 색깔이 일단 조금 달라진 것 같고요. 안경도 좀 바뀐 것 같고 옷도 바뀌었고 그렇네요. 네, 이 후보는 이 안경테를요, 둥근 안경테로 바꿨으면서 이 날카로운 행정가 이미지에서 벗어나서 부드러운 이미지로 변신을 시도했습니다. 이 젊은 이미지를 위해 터틀넥을 즐겨 입기도 합니다. 네. 옛날 머리 색깔이 훨씬 좋았는데 다시 바꾸면 안 되나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제가 윤 후보님보다 더 젊은데 제가 더 나이가 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어떻습니까? 네, 윤 후보는 정치 이력이 짧다 보니까요. 이 정치인의 상징인 수트를 자주 입습니다. 예. 대신 자켓 색깔을 베이지, 네이비색 등으로 바꿔 입어서 이 밝은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좀 기분 좋게 제가 좀 밝은 옷을 입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처음 입었습니다. 네, 자주 입을까요? 윤 후보 같은 경우는 걸음걸이가 좀 특이하다, 독특하다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네, 과거 이 검사 시절 걸음걸이와 최근 걸음걸이를 비교해 보시면요. 아직 완벽하지는 않습니다만 뒤뚱거리던 팔자걸음을 많이 고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스타일 변신하면은 안철수 후보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안 후보는요. 지난 대선에서 가르마를 탄 머리에 말투도 날카롭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제가 MB의 아바타입니까? 지금 그러면 MB 아바타가 아니라고 확인해 주시는 거죠? 최근엔 눈썹 문신을 하고 앞머리를 올리는 포마드 헤어스타일로 변신했습니다. 우리 정치의 패거리 구조가 정치를 이 모양으로 만든 겁니다. 최근 선거운동을 재개한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숏컷 스타일을 선보였는데 대선에 임하는 남다른 각오를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 볼까요? 네. 두 번째 물음표 대선은 스타일워즈, 느낌표는 킹스 스피치의 감동으로 하겠습니다. 역시 영화 제목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죠. 킹스 스피치는 2차 대전 당시 영국왕 조지 6세의 연설 공포 극복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말을 더듬는 왕이었지만 결국 진정성 있는 메시지로 국민에게 리더십을 각인시켰죠. 나를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도 좋지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건지 진정성 있는 고민이 우선돼야 할 겁니다. 네, 이태희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남자 프로배구 2위 KB손해보험이 5세트까지 가는 접전 끝에 선두 대한항공을 꺾었습니다. 부상으로 재활 중이던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는 복귀 소식을 알렸습니다. 이루라 기자입니다. 강서구를 앞세워 1, 2세트를 따낸 KB손해보험. 선두 대한항공도 링컨을 앞세워 승부를 5세트로 끌고 갑니다. 케이타의 타점 높은 스파이크가 코트에 내리꽂힙니다. 12대 14로 벼랑 끝에 몰린 대한항공. 링컨의 서브 에이스로 마지막 추격전을 펼쳤지만 두 번째 서브가 코트를 벗어나며 아쉽게 2대 3으로 패했습니다. 케이타는 양팀 통틀어 가장 많은 39득점을 올리며 팀의 3연패 탈출을 이끌었습니다. 축구화를 신고 그라운드를 밟고 있는 손흥민. 허벅지 근육 부상으로 재활 중이던 손흥민이 SNS 사진에 고시라는 영어 단어로 복귀 임박을 알렸습니다. 최근 황희찬과 완전 이적 계약을 체결한 울버햄퍼튼은 이번에는 수원 삼성의 정상빈을 영입했습니다.
정상빈은 일단 스위스 그라스호퍼 클럽에서 18개월 동안 임대 선수로 뛰게 됩니다. 팝5 18번 홀. 임성재가 그린 주변에서 정교한 어프로치 샷으로 버디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임성재는 보기 없이 버디만 4개를 낚으며 중간 합계 12언더파로 선두에 2타 뒤진 공동 5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LPGA 투어에서는 데니얼 강과 리디아고가 나란히 11언더파 공동 선두 그룹을 형성했습니다. 올해 LPGA 투어로 무대를 옮긴 최혜진은 5언더파 공동 10위를 기록했습니다. TV조선 이루랍니다. 네, 오늘 종일 추웠죠. 당분간 영하권 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영하 7도까지 뚝 떨어지겠고 춘천 영하 12도, 대전 영하 8도 등 대부분 지역이 영하 10도 안팎까지 기온이 낮아지겠습니다. 추위에 건강 상하지 않도록 조심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래도 낮에는 기온이 오늘보다 조금은 오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서울 4도, 대전 6도, 대구 7도, 부산은 9도가 예상됩니다. 한편 건조특보가 내려진 영동과 호남,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몹시 메말라 있고요. 그 밖의 지역도 차차 대기가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화재 발생하지 않도록 불씨 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까지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모레 저녁 중부 서해안 지역부터 눈이 시작되겠는데요. 밤에는 그 밖의 중부와 호남 곳곳으로 확대가 되겠고 설 당일인 화요일까지 중부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눈 또는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동하시는 분들은 교통 안전과 보행자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에 라면과 과일, 도시락 등이 끊임없이 배달되고 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과 구조대원들을 돕는 온정의 손길들입니다. 여러 방면으로 힘을 보태며 실종자 구조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는 와중에 참담한 사고 소식이 또 전해졌습니다. 기업들이 과도한 처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틀 만이라 더 황망하기도 합니다. 법으로 안전 울타리를 세우기에는 역부족인 걸까요? 더 이상의 희생을 막으려면 안전부에 새겨진 안전제일의 인식이 관리자나 책임자나 또 근로자나 모두에게 절실해 보입니다. 한시라도 빨리 구조 소식이 들려오길 바라면서 오늘 뉴스7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